쓰레기 썩는 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뒤섞인 어두운 골목. 차가운 겨울비가 윤서리의 부서진 몸 위로 가차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눅눅한 골판지 상자 더미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고통, 흐릿한 시야, 그리고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차오르는 절망감. 그녀의 의식은 끊어질 듯 말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소나귀에는 이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지고 핏물에 젖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남자. 백강혁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제 그 사진은 그녀의 부서진 사랑과 배신당한 믿음의 잔해일 뿐이었다. 의식이 멀어져 가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들의 작은 오피스텔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전략가였고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을 가진 야심가였다. 그들은 완벽한 한 쌍이었다. 서리야,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도시를, 아니, 이 나라 전체를 우리 발밑에 둘 수 있다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꿀처럼 달콤했고 그녀는 그 말을 맹신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가 내세운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계획의 모든 것, 금융 모델링부터 건축 설계의 청사진까지 전부 그녀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꿈이 아니라 그들의 꿈이라고 그녀는 믿었다. 배신의 순간은 성공의 정점에서 찾아왔다. 그들의 계획이 마침내 정부의 승인을 받은 날이었다. 오성그룹 오 회장의 딸, 오수진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백강혁은 이제 날개를 단 용과도 같았다. 그들은 축배를 들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그가 건넨 샴페인 잔을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었다. 하지만 잔을 비우자마자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약에 취해 흐릿해지는 그녀의 시야 속으로 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리야, 넌 아주 훌륭한 사다리였어. 하지만 난 이제 꼭대기에 도착했거든. 더 이상 사다리는 필요 없어. 오피스텔 문이 열리고 오수진이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들어왔다. 백강혁은 그녀의 노트북에서 프로젝트 마스터 파일을 자신의 USB로 옮겼다. 그녀의 인생이 담긴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네온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곧이어 험악한 인상의 남자 2명이 들어왔다. 그가 그들에게 내린 마지막 명령은 그녀의 귓가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이 되었다. 처리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기억의 파편이 그녀를 다시 차가운 골목의 현실로 끌어당겼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 배신의 기억이 오히려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를 지폈다. 사랑이 아닌 증오를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그때 그녀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날고해진 구두 한 켤레가 들어왔다. 한 노숙인이 비에 젖어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한 것이었다. 노인은 그녀의 코끝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숨결을 확인하고는 공중전화로 달려가 익명의 신고 전화를 걸었다. 서리가 다시 눈을 뜬 곳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허름한 병실이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온몸을 찢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껴진 것은 사랑이 있던 자리를 채운 거대하고 차가운 공허함이었다. 그녀는 침대 옆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멍들고 부어올라 이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과거의 윤서리는 그 어두운 골목에서 죽었다. 병실 구석의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너무나도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얼굴의 백강혁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오수진이 보란 듯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백강혁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와 승리에 취한 얼굴을 보는 순간 서리의 마음속 공허함은 단 하나의 감정으로 채워졌다. 복수.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신음이 들리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피로 쓴 맹세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백강혁, 오수진, 내가 너희들이 날 밀어넣은 똑같은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 주겠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되찾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괴해 주겠어.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먹잇감을 정한 냉혹한 포식자의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얼굴이었다. 제 밤은 끝났다. 이제 복수의 시대가 시작될 터였다. 3년 후 홍콩 세계 금융의 심장부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한 여자가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헤라. 헤라, 국제금융계의 혜성처럼 나타나 냉혹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승부사 기질로 거물들을 차례로 무너뜨린 미스터리한 전략가였다. 그녀의 얼굴은 과거의 윤서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더 아름다워지기 위한 것이 아닌 과거의 자신을 지워버리기 위한 고통스러운 수술의 결과였다. 날카로운 턱선, 서늘한 눈매,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눈동자.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분노라는 갑옷으로, 눈물을 얼음이라는 가면으로 가린 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리고 이제 복수하기 위해 살아남았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지식과 기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무기를 미친 듯이 연마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헤라, 아니 윤서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는 강남의 한복판에 아르테미스 투자라는 부티크 투자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위장이자 작전 기지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백강혁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전쟁을 혼자서는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어둠 속에서 움직여줄 날카로운 칼이 필요했다. 서울의 한 허름한 뒷골목, 강민호 흥신소라는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강민호는 한때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전설로 불리던 에이스 형사였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뜨거운 피를 가졌던 그는 신출내기 정치인이었던 백강혁이 연루된 대규모 비리 사건을 파헤치다 그의 막강한 뒷배에 의해 함정에 빠졌다. 뇌물수수라는 누명을 쓰고 그는 불명예스럽게 경찰 옷을 벗어야만 했다. 이제 그는 세상에 대한 냉소와 알코올에 찌들어 실패한 정의의 망령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의 사무실 문을 한 여자가 열고 들어왔다. 헤라였다. 강민호는 이 정체불명의 부유한 여자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헤라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본론으로 들어갔다. 당신을 고용하고 싶군요. 한 남자를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강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민호의 죽어있던 눈빛이 번뜩 살아났다. 그는 의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놈이지? 헤라는 말없이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가 누명을 쓰고 쫓겨나게 된 비리 사건의 전말. 오직 극소수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암덩어리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 암덩어리를 도려낼 돈과 기술이 있죠.
하지만 암을 도려낼 날카로운 메스가 필요해요. 강민호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당신 정체가 뭐야? 헤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냥 그놈에게 버려졌지만 죽기를 거부한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해두죠.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강민호는 그녀의 눈에서 한때 자신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정의 혹은 복수를 향한 불꽃을 보았다. 그는 마침내 마음을 정했다. 내가 뭘 하면 되지? 위험한 동맹이 그렇게 결성되었다. 아르테이 투자의 내부에 숨겨진 헤라의 작전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에는 백강혁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거미줄이 펼쳐져 있었다. 그의 정치적 동맹, 자금줄, 그리고 오수진의 집안을 포함한 모든 약점과 비리의 연결고리. 서리는 지난 3년간 그의 제국 전체를 지도처럼 그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강민호에게 복수의 첫 단계를 설명했다. 백강혁 같은 포식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나. 통제력을 잃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를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 그의 기반을 공격할 겁니다. 그의 동맹들이 그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의 돈줄을 마르게 할 거예요. 혼란을 만들어서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들의 첫 번째 타겟이 정해졌다. 백강혁의 정치 비자금을 세탁해주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작은 건설 회사였다. 이 장 전체에 걸쳐 서리의 완전한 심리적 변화가 드러났다. 그녀는 이제 뉴스에서 백강혁의 얼굴을 보아도 더 이상 슬픔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분석적인 분노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때때로 과거에 순진했던 자신을 보는 악몽을 꾸었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날 때마다 다시는 그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녀와 강민호의 관계는 그녀의 새로운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는 거칠고 감정적이었지만 그녀는 정확하고 냉정했다. 강민호가 이게 정의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그냥 복수인지 모르겠다고 물었을 때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정의는 지옥에 가보지 않은 자들이나 누리는 사치예요. 난 그냥 빚을 받으러 온 것뿐이에요. 마침내 첫 번째 작전이 실행되었다. 강민호는 그의 낡은 형사 시절의 감을 이용해 목표가 된 건설사 사장의 약점을 캐냈다. 헤라는 그녀의 금융 지식을 이용해 그 회사의 불법적인 활동이 한 금융 전문 매체에 노출될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작전실의 스크린. 헤라와 강민호는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화면 하단에 작은 헤드라인 하나가 떠올랐다. 속보, 삼진건설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시작이었다. 헤라는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CEO 번째 말이 움직였어요. 길고 차가운 복수극이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 백강혁은 그의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삼진건설의 부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짜증이 났지만 진심으로 걱정하지는 않았다. 그에게 삼진건설은 쓰고 버리는 수많은 도구 중 하나에 불과했다. 멍청한 놈. 뒤처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 사단을 내.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정치판에서 흔한 일이야. 개 한 마리가 병들면 다른 개를 구하면 그만이지. 어느 쪽 경쟁 세력이 이 짓을 벌였는지 알아내. 그리고 똑같이 갚아줘. 그는 이 모든 것을 그의 정적 중 하나의 소행으로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다. 백강혁이 엉뚱한 곳에 집중하고 있을 때 헤라와 강민호는 두 번째 공격을 개시했다. 이번 목표는 백강혁의 핵심 정치 후원자인 김 의원이 비밀리에 소유한 한 저축은행이었다. 그 은행은 오랫동안 불법 대출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헤라는 그녀의 투자 회사를 통해 은행의 유동성을 압박하는 복잡하고 정교한 일련의 거래를 시작했다. 동시에 강민호는 그의 형사 시절 인맥을 통해 불법 대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한 조각을 금융감독원에 익명으로 흘렸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은행에서는 갑작스러운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다. 패닉이 전염병처럼 번졌고 금융감독원은 즉시 특별감사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혼란에 빠졌다. 그의 비밀 자금줄이 만천에 드러난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생존에 집중해야 했고 더 이상 백강혁을 전적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백강혁을 지탱하던 첫 번째 기둥에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은행 사태의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번 목표는 신도시 개발 계획이 통과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또 다른 동맹, 국토부 장관이었다. 강민호는 그 장관의 아들에 대한 더러운 비밀을 파헤쳐냈다. 상습적인 해외 원정 도박, 그리고 돈으로 덮었던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 헤라는 이 정보를 주류 언론사에 넘기지 않았다. 그들은 통제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선정적인 기사로 유명한 한 온라인 타블로이드 매체에 정보를 흘렸다. 그녀는 장관 아들의 무모한 행동이 곧 아버지의 부패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것이 불투명했던 신도시 개발 계획의 승인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교묘하게 암시하는 내러티브를 만들어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미디어는 들불처럼 타올랐다. 대중은 자극적인 개인 스캔들에 열광했고 장관은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었다. 또 다른 기둥이 무너져 내렸다. 백강혁은 이제 진심으로 분노했다. 그의 동맹들이 하나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간접적으로나마 추문의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여전히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일련의 공격에 패턴이 있다는 것은 인지했지만 여전히 이것이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소행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단 하나의 지능적이고 차가운 두뇌가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오수진에게 소리쳤다. 대체 어떤 놈들이야 찾아내 벌레처럼 짓밟아 버리겠어.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자신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 시각 헤라의 작전실, 그녀와 강민호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혼돈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호는 헤라의 치밀함에 감탄하면서도 그녀의 무자비함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 당신은 단순히 그의 사업만 공격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어. 그가 장관의 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말했다. 헤라의 대답은 얼음처럼 차갑고 논리적이었다. 그들은 무고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의 부패라는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톱니바퀴들이죠. 기계를 멈추려면 톱니바퀴를 부수는 수밖에 없어요. 그녀는 스크린에 떠있는 백강혁의 관계도를 가리켰다. 보세요. 우리는 그를 고립시켰어요. 그의 돈줄은 오염됐고 그의 정치적 방패는 부서졌죠. 그는 이제 편집증에 시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그는 상처 입기 쉬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날 밤 백강혁은 홀로 집무실에 남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온통 그의 동맹들이 연루된 스캔들 뉴스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의 휴대전화는 지원자들의 다급한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렸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공포를 느꼈다. 공격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시기적절했다. 마치 개인적인 원한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창밖의 도시, 그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심한 원한을 살만한 짓을 누구에게 했던가.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정치적 경쟁자들과 사업상의 적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윤설이라는 이름은 그 기억의 표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이미 죽은 과거, 오래전에 쓰고 버린 도구일 뿐이었다. 그는 모든 엉뚱한 곳에서 자신의 적을 찾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서서히 그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지독한 편집증으로 일그러져 갔다. 혼돈의 교향곡은 성공적으로 연주되었다. 포식자는 이제 자신이 사냥감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백강혁의 집무실은 이제 편집증의 왕국이 되어버렸다. 그는 남은 동맹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잠재적인 배신자로 취급하며 윽박질렀다. 그의 눈에는 모두가 의심스러웠고 그의 귀에는 모든 말이 거짓으로 들렸다.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내 정보를 적에게 흘리는 놈이 바로 이 안에 있다고. 그의 신뢰는 완전히 부서졌다. 그는 거액을 들여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사설 보안업체를 고용했다. 그리고 자신의 최측근들은 물론 오수진의 집안까지. 그녀 몰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맹목적으로 발톱을 휘두르는 상처 입은 포식자와도 같았다. 헤라의 작전실, 그녀와 강민호는 백강혁의 이런 광적인 행동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강민호의 얼굴에는 우려의 빛이 스쳤다. 저놈 완전히 미친 개가 되어가고 있어. 이러다 애꿎은 사람들까지 다치게 되겠군. 하지만 헤라는 여전히 차갑고 집중하고 있었다. 좋아요. 미친 개는 예측하기 쉬운 법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물어뜯을 테니까. 이제 그놈에게 물어뜯을 새로운 먹잇감을 던져줄 시간이에요. 그녀는 다음 목표를 밝혔다. 그것은 백강혁의 제국 그 자체가 아닌 그 제국의 여왕, 오수진과의 관계였다. 그의 가장 큰 힘은 오수진의 아버지가 제공하는 배경이에요. 만약 그 고리를 끊을 수만 있다면 그의 기반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이 그렇게 설계되기 시작했다. 계획은 오수진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백강혁이 오수진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강민호는 그의 수사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가이기도 한 오수진이 최근 자신의 자산 중 일부를 비밀리에 해외 계좌로 옮긴 사실을 알아냈다. 부유층들이 흔히 사용하는 자산 분산 방법이었지만 배신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에는 완벽한 재료였다. 헤라는 익명의 암호화된 이메일을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강민호가 알아낸 백강혁의 개인 보안 이메일 주소로 그것을 전송했다. 이메일의 내용은 단 2가지였다. 첫째, 짧고 섬뜩한 메시지.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만의 구명보트를 준비하고 있군요. 그녀가 정말 당신과 함께 침몰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둘째, 결정적인 한 장의 서류. 오수진의 해외 자산 이전 기록 사본. 백강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의 첫 반응은 발신인의 대담함에 대한 분노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첨부된 문서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문서는 진짜였다. 극도의 편집증에 사로잡힌 그의 머릿속에서 이것은 더 이상 현명한 자산 관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배신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윤설이를 배신했는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오수진 역시 자신에게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끔찍한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 독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오수진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배신의 징후를 찾으려 애썼다. 그날 저녁 한 고급 레스토랑,
백강혁은 오수진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이메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덫을 놓았다. 요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수진 씨, 내 편인 줄 알았던 놈들이 전부 등을 돌리고 있으니 그의 말에 오수진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왜 그런 걱정을 해? 자기, 당연히 내가 있잖아. 우리 두 사람의 미래는 우리 집안의 미래와도 같은 건데. 하지만 그의 편집증에 걸린 귀에는 그녀의 대답이 사랑이 아닌 거래처럼 들렸다. 그는 우연히 들었다는 듯이 해외 계좌 이야기를 꺼냈다. 최근에 자금을 좀 옮겼다면서 현명한 판단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내 개인적인 일이야. 자기가 왜 그런 걸 묻지? 그들의 관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났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의 진짜 속마음을 숨긴 채 보이지 않는 칼날을 주고받는 팽팽한 전쟁터가 되었다. 헤라의 심리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강민호는 오수진에게 백강혁을 만나기 전 잠시 만났던 옛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헤라는 그 옛 애인이 바로 백강혁과 오수진이 저녁 식사를 하는 바로 그 레스토랑에 우연히 나타나도록 손을 썼다. 옛 애인은 그저 가볍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을 뿐이었다. 하지만 백강혁의 의심으로 가득 찬 눈에는 그 모습이 은밀한 밀회처럼 보였다. 그녀가 자신 몰래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였다. 그의 질투와 의심은 통제 불능의 상태로 들끓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들은 오수진의 아파트에서 격렬하게 다투었다. 백강혁은 그녀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그녀는 그가 편집증에 걸린 통제광 괴물이라며 맞섰다. 네오, 모든 사람이 너 같은 줄 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 오수진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 말은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것은 진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순간 눈앞의 오수진에게서 자신의 연인이 아닌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았다. 또 다른 윤설이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들 사이의 신뢰는 그렇게 산산조각났다. 백강혁은 아파트를 박차고 나갔다. 홀로 남겨진 오수진은 분노와 함께 처음으로 그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길 건너편에 주차된 차 안에서 헤라와 강민호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호가 말했다. 성공이군, 저 둘. 이제 서로의 목을 물어뜯기 시작할 거야. 헤라는 차가운, 텅 빈 눈으로 그 광경을 응시했다. 좋아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왕과 왕비가 서로 전쟁을 시작했으니 그들의 성을 불태워버릴 시간이에요. 그녀의 시선은 이미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향하고 있었다. 모두를 위한 미래 자선 갈라. 백강혁과 오수진이 주최하는 이 화려한 자선 파티는 신도시 개발 계획의 최종 승인을 축하하고 백강혁 자신의 이미지를 자비로운 박애주의자로 굳히기 위한 완벽한 정치적 쇼였다.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 화려한 셀러브리티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부가 그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파티에 VIP 초대장 한 통이 아르테미스 투자의 대표 헬에게 배달되었다. 그녀가 기다려온 완벽한 무대였다. 강민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격입니다. 헤라는 차갑게 대답했다. 호랑이는 이미 상처 입고 편집증에 시달리고 있죠. 잡아먹히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굴을 통째로 불태우러 가는 거죠. 파티가 열리는 밤, 연 회장은 눈이 부실 정도의 사치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백강혁과 오수진은 파티의 왕과 여왕처럼 카메라를 향해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화려한 음악과 사람들 사이를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그때
헤라가 나타났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다른 여자들의 화려하고 과시적인 드레스와는 대조적으로 그녀는 숨막힐 정도로 우아하고 심플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완전히 달라진 얼굴.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한 아우라.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미스터리한 소문. 사람들은 저 여자가 누구지? 월가의 유령, 아르테미스의 대표라더군 이라며 수군거렸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백강혁과 오수진의 앞을 지나갔다. 아주 짧은 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들은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또 다른 강력한 투자자일 뿐이었다.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보며 서리는 차가운 승리감을 맛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눈앞에서 완벽한 투명인간이었다. 이제 악마의 속삭임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헤라는 유령처럼 파티장을 누비며 정확하고 계산된 행동을 개시했다. 첫 번째 목표는 저축은행 스캔들로 공영에 처했던 김 의원이었다. 그녀는 투자를 논의하는 척 그에게 다가가 우연히 정보를 흘렸다. 백강혁이 그의 정치적 라이벌인 이 의원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강민호가 파헤친 거짓 정보였다. 의원님과 백 대표님은 아주 가까운 사이인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이 의원과 저녁 식사를 하시더군요. 요즘 비즈니스라는 게 참 복잡하죠. 순진한 척 던진 그 말 한마디에 김 의원의 얼굴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두 번째 목표는 오성그룹의 라이벌인 한 재계 거물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신도시 개발 계획의 자금 흐름에 약간의 이상이 감지된다며 오수진의 집안이 그의 투자금을 이용해 다른 손실을 메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던졌다. 훌륭한 프로젝트지만 저희 아르테미스의 분석에 따르면 자금 흐름에 약간의 불규칙성이 보이는군요. 부디 회장님의 투자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재계 거물의 마음에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를 심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오수진 자신이었다. 헤라는 그녀에게 다가가 파티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오직 과거의 윤설이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신도시 계획안에 있는 콘서트홀의 음향 설계, 정말 혁명적이에요. 특히 그녀는 도둑맞은 자신의 원래 계획안에만 있던 아주 전문적인 기술적 디테일을 언급했다.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는 정말 백 대표님이 직접 생각하신 건가요? 천재적이시네요. 오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낯선 여자가 어떻게 그 누구에게도 공개한 적 없는 초기 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인가? 그녀는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헤라를 쳐다보았다. 헤라가 뿌린 독의 속삭임은 즉시 효과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백강혁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고 재계 거물은 백강혁을 한쪽으로 끌고 가 귓속말로 험악한 대화를 나누었다. 백강혁은 자신의 파티에서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동맹들은 이상한 눈으로 그를 보고 오수진은 헤라와 대화를 나눈 뒤부터 창백한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는 오수진에게 다가가 윽박질렀다. 방금 저 여자랑 무슨 얘기를 한 거야? 그의 편집증적인 질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발했다. 그냥 투자자예요. 오수진이 불안한 기색으로 거짓말을 하자 그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 이전에 이메일로 받았던 증거가 그의 머릿속에서 사실로 굳어졌다. 그들의 다툼은 이제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험악해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그 사회적 혼란의 이면에서 강민호는 파티장에 AB 시스템 통제실에 잠입해 있었다. 그는 귀에 꽂은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헤라와 통신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신호만 주십시오. 헤라는 자신의 모든 말이 제자리에 놓이고 목표물들이 서로를 향한 의심과 분노로 충분히 동요한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때가 됐어요. 파티의 하이라이트. 백강혁이 신도시 개발 계획의 최종 청사진을 발표하기 위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연 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졌다. 그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연출하려 애쓰며 무대 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오수진은 맨 앞줄에서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모두가 신도시 개발 계획에 화려한 로고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로고가 아니었다. 3년 전 윤설이가 그 어두운 골목에서 떨어뜨렸던 젊고 행복한 시절의 그녀의 사진이었다. 강당 전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무대 위에 백강혁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면 무도회는 끝났다. 이제 이 밤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이었다. 거대한 스크린에 떠오른 웃고 있는 윤설이의 낡은 사진. 강당 아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알아들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무대 위에 백강혁은 공포의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그는 즉시 알아보았다. 자신이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악몽. 그 유령의 얼굴이었다. 객석의 오수진 역시. 자신이 파멸시키는데 일조했던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거 당장 적어, 꺼! 백강혁이 이성을 잃고 음향팀을 향해 고함을 질렀지만 시스템은 이미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강민호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다. 사진이 흐릿해지며 영상이 시작되었다. 화면은 검고 목소리만 흘러나왔다. 3년 전 그날 밤 백강혁 자신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명료하며 잔인한 처리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강당 전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영상은 헤라와 강민호가 수집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의 몽타주로 이어졌다. 그의 서명이 담긴 위조 서류, 뇌물 거래가 담긴 은행 기록, 그리고 강민호가 찾아낸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증언을 해야 했던 한 증인의 고백까지. 그의 모든 부패와 비리가 신도시 개발 계획이라는 위대한 프로젝트에 가면 아래에서 어떻게 자행되었는지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객석에 앉아있던 그의 정치적 동맹들과 자금 줄들은 공포와 배신감에 휩싸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지지는 그 순간 증발해버렸다. 백강혁은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그는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며 자신을 음해하려는 정치 공작이라며 미친 듯이 소리쳤다. 바로 그때 영상은 가장 잔인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화면에 새로운 제목이 떠올랐다. 여왕의 배신. 강민호가 입수한 숨겨진 카메라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오수진은 그녀 아버지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과는 전혀 다른,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프로젝트가 우리 이름으로 완전히 확보되고 나면 백강혁은 골칫덩어리가 될 거예요. 깔끔한 출구 전략이 필요해요. 그의 모든 금융 약점은 제가 여기에 전부 기록해 두었으니 걱정 마세요. 그녀는 백강혁이 윤설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를 배신하고 프로젝트 전체를 독차지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헤라의 마지막 결정타였다. 이 영상은 단순히 백강혁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견고해 보였던 동맹을 파괴하고 그들을 가장 공개적인 순간에 불구대천의 원수로 만들어버렸다. 영상이 끝났다. 강당의 조명이
다시 밝아졌다. 백강혁은 더 이상 스크린을 보지 않았다. 그는 광기와 증오로 가득 찬 야수의 눈으로 오수진을 돌아보았다. 니오, 이 배신자년. 그는 무대 위에서 순수한 분노에 휩싸여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모든 것이 폭로되어 패닉에 빠진 오수진 역시 그를 향해 악을 썼다.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네가 윤설이한테 한 짓 나한테도 똑같이 할 줄 알았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그들의 추악하고 비참한 싸움이 수백 명의 상류층 인사들이 모인 파티 한가운데에서 벌어졌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그들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화려한 상류 사회의 가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짐승들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이 세기의 막장 드라마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무자비하게 터져댔다. 그 지옥도와 같은 혼란의 한가운데를 한 사람이 조용히 가로질러 무대를 향해 걸어왔다. 헤라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연단에서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하여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백강혁 씨, 보안 요원들에게 붙들려 있던 백강혁이 그 목소리에 동작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천천히, 의도적으로 우아한 귀걸이 한쪽을 뺐다. 그러자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은빛의 희미한 흉터가 드러났다. 3년 전 그날 밤, 그의 하수인들이 그녀를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갔을 때 생긴 영원한 낙인이었다. 마침내 백강혁의 얼굴에 알아차림의 공포가 떠올랐다. 단순히 닮은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였다. 유령은 실제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한 이 여자가 자신이 파괴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 그 정신적인 충격이 그의 남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모양이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가 내리고 있었다. 상기시켜드리죠. 내 이름은 윤설이. 그리고 당신은 내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백강혁은 그저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제가 되어버렸다. 서리는 충격에 빠진 청중들을, 아수라장을,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자들의 폐허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거대하고 차가운 공허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떨어뜨렸다. 마이크가 무대 바닥에 부딪히며 스피커를 통해 날카로운 피드백 소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가운데 그녀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집어삼키는 밤이 마침내 그들 모두를 삼켜버렸다. 며칠 뒤 세상은 온통 백강혁과 오수진의 스캔들로 들끓었다.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과 비참한 몰락은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백강혁과 오수진은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제국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정의는 아주 뒤늦게나마 실현된 것처럼 보였다. 강민호는 자신의 낡은 흥신소 사무실에서 그 모든 뉴스를 씁쓸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복수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헤라, 아니 윤설이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그녀가 운영하던 아르테미스 투자는 애초에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고 그녀는 그의 계좌에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에게 성공 보수만을 남긴 채 아무런 메시지 없이 떠나버렸다. 그 시각 윤설이는 세상의 끝에 있었다.
화려한 홍콩의 펜트하우스도 치열한 작전실도 아닌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하는 동해의 한 작은 바닷가 마을. 그녀는 텅 빈 민박집 방에 앉아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잿빛 겨울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를 3년간 지탱해온 지독한 복수심의 불꽃은 이제 모두 꺼져버렸다. 그리고 그 불꽃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하고 차가운 공허함이었다. 그녀는 이겼다. 복수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녀가 복수하고자 했던 이유, 즉 과거에 순수했던 윤설이는 여전히 죽은 채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복수를 위해 만들어낸 존재, 헤라는 이제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렸다. 그녀는 어둠과 싸우기 위해 스스로 더 깊은 어둠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는 오직 어둠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얼마 뒤 강민호가 기어이 그녀를 찾아냈다. 그는 낡은 차를 몰아 그녀가 머물고 있는 바닷가 마을까지 찾아왔다. 두 사람은 방파제에 나란히 앉았다.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 끝났어. 설희 씨, 이제 당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지. 돈도 있고 자유도 있잖아. 그의 말에 설희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어떤 기쁨도 담겨있지 않았다. 새로운 삶 같은 건 저한테는 없어요. 강 형사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여자는 3년 전 그 골목에서 이미 죽었으니까요. 강민호는 침묵했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냐고. 설희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가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필요했던 일이었어요. 빚은 청산되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내 복수는 정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정의는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나는 질서를 원한 게 아니었으니까. 나는 그저 고통의 저울을 맞추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들이 내 세상을 앗아갔으니 나도 그들의 세상을 앗아간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그저 제가 되었을 뿐이죠. 그녀는 이제 강민호에게 떠나달라고, 그리고 자신을 잊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자신의 유일한 파트너가 되어주어서 고맙다고. 강민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곳을 떠났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어떤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홀로 남은 설희는 해가 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하늘과 바다가 온통 붉은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3년간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했던 낡고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백강혁과 함께 웃고 있는 과거의 자신. 그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미련 없이 차가운 바다를 향해 던져버렸다. 사진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붉은 파도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다. 그것은 과거와의 마지막 작별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해변을 따라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그녀가 어디로 향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유령이 되었다. 복수는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복수를 휘두르는 자 자신도 포함된다. 이것은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복수가 남기는 처절한 공허함에 대한 비극이다. 제가 되어버린 세상 속에 영원한 침묵만이 남았다.